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 교수입니다. 또 배울 날을 기다렸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시고요. 학습 계획도 좀 잘 세우셔서 전반적으로 전공 분야를 하면서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수업 시간에 만나면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전체가 82명이에요. 그래서 두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안정됐을 때 그럴 때 수업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전문적 관계에는 어떤 것이고 그 특성이 무엇이고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계 형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객관식 문제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객관식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이죠.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관계를 활용해서 원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너와 나의 관계를 이자 관계라 그러고 세 사람이 되면 삼자 관계, 더 많으면 타자 관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이거는 뭐 어떤가 사제 관계라 그러고 남녀가 만나면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라 그러죠. 회사에 가면 동료 관계가 되겠죠. 또 선후배 관계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만나니까 학교에서
같은 대학에 또 같은 학과에 다니는 클래스메이트죠. 이거 다 관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관계를 개념화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뭔지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는 것들을 알아두셨고, 그 국어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국어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와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렇게 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비스텍 같은 사람인데 개별 사업, 사회 사업에서 관계란 이런 이제 책이 써져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 책에서 개별 사회 사업에서의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감정이라든지 또 그의 몸가짐, 태도, 이런 것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환경 간에 좀 더 나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을 우리가 개별 사회 사업에서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폴만 같은 사람은 사회관계의 중요성 등에서 기술을 했는데, 관계는 촉매제로서의 연재 역할을 주고 또 문제 해결과 원죄 활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에너지와 동기를 갖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관계는 타인과의 자아를 존중하고 육성하면서 안정감과 일치감을 제공한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난 관계를 인간관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 인간관계로는 과목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맺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일을 하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때에 생산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주 행복하겠죠.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분하고 일하고 싶고 이런 관계가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학교에 와서 1학년 때서부터 어떤 교수님을 만나도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냐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께서 피드백을 하시면서 열심히 잘 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그 과목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깥 세상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딜 때에도 윗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위에 선임들, 내가 어느 특정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바로 선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선임이 하고 있는 위임을 받았을 때 하고 있는 일을 아주 피드백을 잘해주면서 잘 이렇게 도와주면 일하기가 훨씬 쉽고 재미있고, 또 그분으로서 시너지를 받고 또 에너지를 받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퍼뜨리고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 원가족으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의 관계도 안 좋고 선생님하고 관계도 안 좋고 모든 사람이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이제 선임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면 어쩌면 그 출발이 잘못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관계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때, 직장을 만날 때 아마 그 면접을 보고 이러면서 적응할 때 어떤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학교에 와서도 어떤 친구와 만나고 어떤 교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관계를 맺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핑커스와 미나인 같은 사람은요 이런 말들을 또 했어요. 그 위에 보죠. 그래서 이 펄만 같은 사람은 관계는 촉매제로서의 원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과 원조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에너지와 동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좋은 관계, 긍정적인 관계죠. 타인의 자아를 존중해주고 또 그들이 성장을 육성해주고 또 안정감도 주는가 하면 일치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관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펄만은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핑크스범이나 이런 사람은 관계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그가 관여한 다른 시스템, 다른 체계들 간의 정서적인 유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협력, 협상, 갈등적 분위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말을 좀 설명하면 어떤 특정 학생을 교수님이 만나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 어떤 이제 학업의 내용을 가르칠 때에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업 시간에도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필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안 정서죠. 정서가 좀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때로는 지적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안정돼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 파트너인 선생님이 친구가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돼 있고 또 풍요롭고 아주 뭐랄까요 다정다감한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나 도움을 받는 친구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훨씬 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좋은 친구 만난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협력도 되고 협상도 되고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적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좀 긍정적 이런 문제 해결적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가 다는 아닌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면서 인성 또는 이 정서가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 번에 어떤 학업 내용을 다 암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암기가 인간관계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A학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성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공부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돼요. 한 번 외워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열 번 하면 돼.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존경하는 그런 이제 교수님의 그 메일을 받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학교 한 7시쯤 오면 또 여러분들이 강의 준비를 하고 또 녹화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교수님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저 차도 같이 나눠 먹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도 도움도 받고 이런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해서 100% 모든 분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그분은 참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성격이 참 좋으신 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도록 사람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성공한다는 말을 좋아는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성공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요즘도 계속 이제 65세가 돼 은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자 인간관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어떤 분이 교수님 지금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십니까? 물으면 영어 공부를 못해서 외국인과 대화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배운 과정을 가지고 아주 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까? 물으면요. 이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연습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Is there a movie what I wanna se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말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I want to study 뭐 English conversation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하라는 거야. 언제? 될 때까지요. 음. 중요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지만 전했어요. 자, 이제 볼 거는 전문적 관계의 특성과 원칙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한 전문인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실천 현장에서 이제 관계를 맺게 가는데 그때에 우리는 원조 도움을 주는 관계. 근데 평범한 도움이 아니고 전문적인 원조 관계라는 거죠. 그럼 전문직 원조 관계로서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상호 간에 합의된 목적이 있고 제한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가면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공감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TV를 봐도 TV 화면에 나오는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야, 어떻게 저 내 마음 같은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하지? 저렇게 좋은 말들을 골라서 하지?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감된 내용 어떻게 진실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고난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야 돼. 그래서 그분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면 우리가 헌신하고 책임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교수님하고 관계에서도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학문적 교류를 나누면서 진실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이 이제 오랜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동료 교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특정 시설에서 특정 회사에서 추천사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는 그런 친구가 바로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 한번 이력서 가지고 관계된 서류를 준비해서 여기 가서 한번 응시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추천서 써주겠죠. 이렇게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특정 사이버 공간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강의도 재미있고 또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좀 고민도 해보시고 나를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개별화서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 개별화라는 말은 원칙은 모든 인간의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간의 권리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많은 편견을 가지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걸 피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함께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첫 번째가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운 전문가 입장에서 감정 표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은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원조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이것도 이제 1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에 가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민감성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하면서 목적 의식을 갖고 그분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분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일단 그의 정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정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통하고 비언어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부분적으로 배우는 의사소통 기술을 또 잘 배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문자로도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오감을 통해서도 감정을 전할 수 있어요. 몸짓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모든 감정이 표출되는지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표정 속에서 몸가짐 속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걸 빨리 이렇게 감지하고 인지하고 반응을 하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칙 네 번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의 약점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상대방을 딱 봤을 때 그의 말을 듣고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서 약점을 먼저 발견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 강점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을 보기보다는 강점을 먼저 보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안목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긍정적인 감정으로 순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태도 또는 행동을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인식하고 클라이언트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수용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다섯 번째 비심판적 태도예요. 일단 클라이언트의 특성, 가치관, 행위 등에서 우리 비판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을 잘해요. 근데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한번 그거를 비심판적인 태도, 그냥 수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사회복지사가 갖추지 않으면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분이 사회복지사로 자격이 없다 이런 평을 받을 수도 있고 결국 도태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자기결정권인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내가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그분의 서비스를 할 때에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 보장인데,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된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우리가 부득불 이제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법 테두리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받은 어떤 비밀에 대해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도 다 동의를 받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어떤 내용들을 다 여러분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충분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여러분이 학교에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과제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고 그리고 교수님의 어떤 과제 앤 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 한번 강의에서 공지가 나갔잖아요. 공지가 나갔는데 사회복지실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라면 그런 이제 사례도 제가 복사해서 나누어 주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글을 순서로 실는지 이런 방법을 여러분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중간고사조차도 여러분하고 의논을 해서 적당한 시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주고 여러분 시간을 나누어서 그때 진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수업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